10월의 서해는 이름 없이 죽는 법을 알고 있었다. 안개가 수면을 덮었고 파도는 소리 없이 뱃전을 두드렸다. 전라남도 신안군 끝자락 도서 목록 어디에도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섬 하나가 그 안개 속에 있었다. 지도에는 좌표만 찍혀 있었고 이름 대신 K72라는 군 시절 식별 코드만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 섬을 그냥 피안도라고 불렀다. 꽃이 1년 내내 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했다. 어떤 꽃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 섬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선 세척이 그날 밤 피안도 인근 해역에서 사라졌다. 선원 11명, 전원 연락 두절. 해경이 출동했을 때 남은 것은 빈 선체 하나와 갑판에 뿌려진 검붉은 흔적뿐이었다. 수사관들은 그 흔적을 기록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 했다. 사람 피였다. 너무 많은 양이었다. 서울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아직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골목은 새벽 3시에도 잠들지 않았다. 편의점 불빛과 포장마차 연기가 뒤섞였고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헤집다가 멈칫했다. 건물 50층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유리에 붙은 레터링 필름 글씨가 아래 골목에서도 희미하게 보였다. 강혁 탐정사무소. 강혁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확히는 누우려다가 앉은 자세였다. 서류들이 그의 무릎 위에서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막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41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4년을 보낸 후 사직서를 낸 지 4년째였다. 어깨에는 오래된 흉터가 하나 있었고 눈에는 더 오래된 무언가가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모니터 화면에 발신자 이름이 떴다. 강민혁 형이었다. 강혁은 전화를 받기 전에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17분. 검찰청 고위 간부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였다. 아주 급하거나 아주 심각하거나였다. 형, 혀가 자고 있었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강민혁이 목소리를 낮출 때는 두 가지 경우였다. 누군가가 듣고 있거나 본인이 두려울 때였다. 아니, 무슨 일이야? 신안에서 사람이 사라졌어. 어선 세척 선원 11명. 해경은 사고로 처리하려 하는데 내부에서 다른 소리가 나와. 근처에 섬이 하나 있어. 피안도. 짧은 침묵이 있었다. 내가 알고 있네. 뉴스에 나왔어. 나만 안 잔다고. 혀가 그 섬에 대한 파일이 있어. 국방부 기밀 해제 문서인데 태룡이가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 어제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게 심상치 않아. 한국전쟁 전후 일본군이 그 섬에서 뭔가를 했다는 내용이야. 생체 실험. 강혁은 서류를 무릎에서 완전히 치웠다. 지금 어디 있어? 청사야. 나올 수가 없어. 네가 움직여줘야 해. 의뢰는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 내일 아침. 의뢰인이 누구야? 사라진 선원 중 한 명의 딸. 22살이야. 아버지 혼자 키운 외동딸인데 아버지가 없어졌어.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민혁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형제는 오래된 언어로 소통했다. 부탁한다 혁아.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강혁은 창밖을 봤다. 서해 방향은 아니었다. 그냥 서울의 새벽이 거기 있었다. 빌딩과 가로등과 멀리서 깜빡이는 헬기 불빛.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 11명의 사람이 없어져 있었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일어났다. 이해나는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강혁이 이미 세종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 새벽 4시 20분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2잔 들고 왔다. 한 잔은 탐정님 것이었고 한 잔은 자신의 것이었다. 탐정님. 연락받았어요. 강혁은 돌아보지 않았다. 모니터에는 피안도 위성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애나 씨 왜 이 시간에 왔어요? 민혁 검사님이 연락하셨으니까요. 저도 연락 주셨거든요. 형이 먼저 애나 씨에게 연락했다. 강혁은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형은 늘 그랬다. 이해나가 자신보다 항상 한 발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형도 알고 있었다. 이해나는 38살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7년을 일한 후 강혁의 제안으로 이 사무소에 합류한 지 3년이 됐다. 그녀는 커피를 탁자에 내려놓고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다. 이미 항공편과 선박 시간표가 화면에 열려 있었다. 목포까지 새벽 6시 KTX가 있어요. 목포에서 신안 아페도까지 차로 40분이고 아페도에서 피안도 인근 해역까지는 어선 대절이 필요한데 이미 연락해뒀어요.
오전 10시 출발이에요. 해경 쪽은 송태풍 박사님이 연락 넣으셨대요. 현장 감식 명목으로 동행 허가 받았어요. 강혁은 커피를 들었다. 따뜻했다. 이해나는 항상 온도를 맞춰왔다. 그녀가 언제 그것을 알아채고 언제부터 맞춰왔는지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해나는 그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세종, 강혁이 인공지능 로봇을 불렀다. 세종은 최신 모델이었다. 사무소 한쪽 벽면을 차지하는 대형 모니터와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동형 유닛도 별도로 있었다. 네 대표님, 피안도 관련 공개 정보 전부 뽑아줘.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사라진 사람들 기록도 포함해서 검색 중입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강혁은 그것을 읽으면서 입을 다물었다. 이해나도 화면을 봤다. 기록은 촘촘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비어 있었다. 1943년 이후 섬 관련 기록이 갑자기 끊겼다. 해방 후에도 아무런 행정 기록이 없었다. 한국 전쟁 당시 군 작전 지도에서도 그 섬은 비어 있었다.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섬이었다. 탐정님, 무섭지 않으세요? 강혁은 잠깐 이해나를 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었다.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었다. 무섭죠. 항상 무서워요. 이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아침 7시에 의뢰인이 왔다. 이름은 박지수였다. 22살,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잠을 못 잔 것이 아니라 오래 울고 난 얼굴이었다. 소파에 앉더니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꼼짝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름이 박성태예요. 54세예요. 신안에서 20년째 어부하셨어요. 목소리가 일정했다. 감정을 누르는 법을 배운 사람의 목소리였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게 10월 4일 오후 6시예요. 조업 끝내고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피안도 근처라고 하셨는데 왜 거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거기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강혁이 물었다. 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을 어른들이 그 섬 근처는 가지 않는다고. 뭔가 이상하다고요. 아버지 말고 다른 선원들 가족과 연락해 보셨어요. 네, 다들 비슷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해경은 선박 사고라고 하는데 배가 멀쩡하게 있었잖아요. 선원들이 다 어디 갔는지 설명을 못해요. 박지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 핸드폰으로 마지막 문자가 왔는데 해경은 이게 자동 발신이었을 거라고 했어요. 봉투 안에는 문자 캡처 화면이 인쇄되어 있었다. 강혁이 그것을 받아서 봤다. 이해나도 옆에서 봤다. 문자 내용은 짧았다. 지수야, 아빠가 잘못 들어온 것 같다. 절대 오지 마라. 이 섬은 거기서 끊겼다. 이해나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강혁은 그것을 봤다. 맞겠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박지수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찾아줄 수 있어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다. 강혁은 대답 대신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똑바로 봤다. 살아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반드시 알아낼 겁니다. 그것이 강혁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었다. 박지수는 그것으로 충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KTX가 목포에 도착했을 때 강태룡 장군이 역 앞에 서 있었다. 195cm의 체격의 군복이 아닌 사복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눈에 띄었다. 특전사 20년 경력은 몸에 새겨지는 것이었다. 왔냐. 강태룡은 강혁에게 악수 대신 서류 봉투를 건넸다. 기밀 해제 문서야. 원본은 국방부 창고에 있고 이건 내가 받아서 복사한 거야. 합법적으로. 어디서 나온 거야. 일본본 방위성에서 5년 전에 공개한 자료를 국방부가 교차 검증하면서 나왔어. 근데 담당자가 파일을 묵혀뒀어. 묵혀두기에는 너무 심각한 내용이야. 강혁이 봉투를 열었다. 이해나가 옆에서 함께 봤다. 문서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었다.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다. 1943년 일자가 찍힌 문서였다.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다. K7섬, 구 일본 해군 731 파생연구소.
관서의과대학 출신 연구진이 한국인 포로 및 민간인 대상으로 혈액변이 실험 진행, 코드명 피암 프로젝트. 목표는 전장에서 불사에 가까운 전투 능력을 가진 병력 확보, 실험 피험자 대부분 사망 또는 변이. 1945년 해방 직전 연구진 철수, 변이된 피험자들 섬에 그대로 방치, 변이. 강혁이 그 단어에서 멈췄다. 어떤 변이야? 강태룡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거워졌다. 그게 문제야. 변이의 구체적 내용은 문서가 검게 지워져 있어.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섬 근처 해군 기지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어. 2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 그 사람 말이 그 섬에는 밤이 되면 섬 전체에서 불빛이 켜진다고 했어. 전기가 없는 섬인데 이에나가 세종 이동형 유닛에 명령을 내렸다. 세종. 피안도 위성 야간 촬영 데이터 있어.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민간 위성 야간 촬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 섬 내부에서 규칙적인 열 신호가 감지됩니다. 인공 열원으로 추정되는 수치입니다. 모두 침묵했다. 강태룡이 말했다. 한 가지 더 있어. 그 섬 근처에서 사라진 사람들 기록을 내가 따로 뽑아봤어. 최근 5년 동안 서해 남부 도서 지역 실종자 중 피안도 인근에서 사라진 케이스가 23건이야. 23건. 해경 기록엔 12건만 남아있어. 나머지 11건은 기록이 삭제됐어. 강혁은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목포 터미널 앞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 아침 뒤에 무언가가 있었다. 신안 앞에도 선착장에는 해경 고속정 한 척이 묶여 있었다. 송태풍이 먼저 와 있었다.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법의학 분석과 현장 감식 양쪽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현장 감식 키트와 체열 도구를 2개의 펠리컨 케이스에 담아들고 있었다. 갑판에서 채취한 혈흔 예비 분석이 나왔습니다. 송태풍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혈액형이 5가지예요. 즉 최소 5명의 혈흔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부분인데 그는 화면을 확대했다. 혈흔의 응고 패턴이 정상이 아니에요. 혈액이 갑판 위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빨려나간 것처럼 보여요. 혈흔이 안에서 밖으로가 아니라 어떤 지점을 향해서 수렴되는 패턴이에요. 이에나가 몸을 굽혀 화면을 자세히 봤다. 흡입이에요. 뭔가가 피를 빨아들였어요. 그게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강한 진공장치나 흡착 기구가 있으면요. 근데 갑판에 그런 장치 흔적은 없었어요. 강혁은 선착장 넘어 수평선을 봤다. 안개가 걷히면서 섬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는 방향이 있었다. 들어가야 해요. 이에나가 먼저 말했다. 그때 해경대원 하나가 급히 뛰어왔다. 탐정님, 어젯밤에 선박 사고 현장 재조사하러 간 우리 대원 2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피안도 인근에서요. 강혁이 대원의 얼굴을 봤다.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대원들 위치 마지막 확인이 언제예요? 오전 7시 30분이요. 피안도 북쪽 해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교신이 안 돼요. 오전 8시 50분이었다. 1시간 20분 전에 사라진 것이었다. 강혁이 이에나를 봤다. 이에나는 이미 드론 케이스를 열고 있었다. 고속정이 피안도 근처 해역에 도착했을 때 드론이 먼저 날아갔다. 이에나가 조종을 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조종 스틱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낭비가 없었다. 드론 카메라 화면이 세종 이동형 유닛 모니터에 떴다. 섬은 예상보다 작지 않았다. 직경 2km 정도였다. 해안선은 험했고 내부는 울창한 수목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섬 안쪽 어딘가에 건축물이 있었다. 폐가가 아니었다. 지붕이 온전했고 창문에 유리가 있었다. 저 건물은 강태룡이 화면을 보며 말했다. 신축이에요.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에나가 드론을 낮췄다. 건물 주변에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드론 카메라가 뭔가를 잡았다. 해안 바위 사이에 오렌지색 구명조끼가 있었다. 해경대원 것이었다. 조끼만 있었다. 사람은 없었다. 조끼 주변의 바위에 검붉은 흔적이 있었다. 모두 화면을 봤다. 강혁이 말했다. 들어갑니다. 강태룡이 말했다. 너 혼자 판단할 수 없어. 공식 절차가 있어. 태룡아, 대원들이 안에 있어. 살아있을 수도 있어. 알아. 근데 이건 군기밀이 걸린 문제야.
국방부 허가 없이 그 섬에 상륙하면 내가 처벌받아. 그러면 지금 당장 허가 받아. 강태룡은 전화를 꺼냈다. 강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해나에게 시선을 줬다. 이해나는 이미 잠수복 위에 방호복 상의를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비 2세트 준비했어요. 탐정님 것도 있어요. 강혁은 방호복을 받아들었다. 강태룡이 전화를 끊었다. 30분 내로 허가 난대. 상륙 허가는 사실 23분 만에 났다. 강혁은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국방부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었다. 섬에 발을 디딘 순간 강혁의 직관이 먼저 작동했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 식물, 건축물. 사람이 다닌 흔적 없는 것, 새소리, 벌레 소리, 동물 흔적 어색한 것, 공기 냄새, 비릿하고 달콤한 냄새. 생선이 아니었다. 혈액의 냄새였다.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 세종, 이 냄새 분석해봐. 이해나가 세종 이동형 유닛에 내장된 분석 센서를 켰다. 혈액 성분이 감지됩니다. 공기 중 철분 농도가 정상 기준의 3배예요. 추가로 미확인 생화학 물질이 감지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분자 구조예요. 미확인, 처음 보는 물질입니다. 단백질 기반이고 신경계 억제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예요. 이해나가 채취 도구를 꺼냈다. 공기 샘플을 포집했다. 나중에 실험실에서 분석할게요. 그들은 내부로 들어갔다. 수목 사이 오솔길이 있었다. 사람이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좁았지만 규칙적이었다. 누군가가 관리하는 길이었다. 송태풍이 길 옆 나무줄기를 봤다. 혁 대표, 이것 좀 보세요. 나무줄기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손톱 자국이었다. 아주 깊었다. 사람 손톱이 나무줄기를 이렇게 깊이 긁으려면 비정상적인 힘이 필요했다. 그리고 자국이 하나가 아니었다. 주변 나무들 여러 그루에 같은 자국이 있었다. 언제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나무 조직이 아직 회복 중이에요. 이틀 안에 생긴 자국이에요. 강혁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수목 사이가 어두웠다. 낮인데도 빛이 잘 들지 않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인 것 같았다. 건물은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게 지어져 있었다. 외관은 낡아 보였지만 내부에는 현대적 설비가 있었다. 전기가 들어왔다. 발전기 소리가 건물 지하에서 들렸다. 강혁이 먼저 들어갔다. 이해나가 바로 뒤를 따랐다. 송태풍과 강태룡이 각각 다른 통로를 맡았다. 실험실이었다. 그것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냉장 보관 캐비닛이 여러 대 있었고 원심 분리기와 혈액 분석 장비가 있었다. 벽에는 시약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 문서들이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해나가 문서 사진을 찍었다. 강혁이 내용을 읽었다. 문서는 최근 것이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날짜가 찍혀 있었다. 누군가 수십 년 전 일본 연구진이 남긴 데이터를 이어받아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피험자 코드, 체열 날짜, 투여량, 반응 기록. 강혁이 피험자 코드 목록을 봤다. 가장 최근 항목을 봤다. 거기에 이름이 있었다. 박성태, 10월 4일 의뢰인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날짜가 바로 그가 사라진 날이었다.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더 읽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다른 이름 하나. 이름 옆에 직책이 적혀 있었다. 해경 제주지방청 수사과장. 그것은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진 사람의 이름이었다. 피험자가 아닌 다른 역할로 적혀 있었다. 공급자. 이해나가 강혁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그 이름을 봤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사람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부 사람이 해경 기록에 개입해서 사건을 덮었던 거야. 그때 강태룡의 목소리가 통신기에서 났다. 혁아, 지하에 사람 있어. 살아있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콘크리트였다. 벽에는 배관이 지나갔고 바닥은 습했다. 냄새가 달라졌다. 혈액 냄새에 암모니아 냄새가 섞였다. 오래된 감금의 냄새였다. 강태룡이 손전등으로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방이 3개였다. 철제문이 있었다. 2개는 비어 있었다. 하나는 잠겨 있었다. 강태룡이 잠금 장치를 뜯었다. 힘 하나로 열었다. 안에 사람이 있었다. 남자 2명이었다.
해경 대원복을 입고 있었다. 한 명은 의식이 있었고 한 명은 없었다. 이에나가 즉시 의식 없는 대원에게 달려갔다. 목에 맥박을 짚었다. 살아있어요. 체온이 낮아요. 저체온증 초기예요. 그녀는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강혁은 의식 있는 대원 쪽에 앉았다. 대원의 이름은 최준혁이었다. 26살.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팔뚝에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다.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최준혁은 입을 열기 힘들어했다. 강혁이 물을 주었다. 우리가 해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구명조끼였는데 그 안쪽 바위에 굴이 있었어요. 들어갔더니 통로가 있었어요. 건물 지하로 연결된 통로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사람 같았는데 이상했어요. 눈이 이상했어요. 동공이 확장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흐렸어요. 근데 빠르고 힘이 엄청 세서요. 저항을 못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주사했는데 이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강혁이 최준혁의 팔뚝을 봤다. 이에나가 체열 도구를 꺼내서 혈액을 채취했다. 세종. 이 혈액 성분 실시간 분석 가능해. 현장에서는 제한적 분석만 가능합니다. 외래 단백질과 합성 화합물이 다수 감지됩니다. 신경 억제제와 유사한 물질 포함. 추가 정밀 분석은 실험실이 필요합니다. 강혁이 일어섰다. 나가야 해. 지금 당장. 강태룡이 말했다. 동의해. 위에서 소리가 들려. 그들이 지하에서 올라왔을 때 건물 입구가 막혀 있었다. 막은 것은 사람이었다. 5명. 모두 섬 내부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피부가 창백했고 눈에 앞서 최준혁이 말한 것과 같은 이상함이 있었다. 동공이 아니라 눈 전체가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의 팔뚝에는 수십 년이 넘은 것처럼 보이는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다. 강태룡이 앞으로 나왔다. 그 순간 5명 중 1명이 강태룡을 향해 달려들었다. 강태룡은 몸을 틀어서 피했다. 그 빠른 회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강태룡의 표정이 굳었다. 특전사 20년 경력의 이 정도 반응 속도는 처음이었다. 이 사람들 비정상이야. 강혁이 골목 본능을 발동시켰다. 공간을 읽었다. 건물 입구, 옆 복도, 창문, 그리고 그가 들어올 때 기억해둔 뒷문, 뒤로 빠져. 내가 앞에 이에나가 최준혁을 부축했다. 송태풍이 의식 없는 대원을 들었다. 강태룡이 강혁 옆으로 붙었다. 강혁은 그 공간에서 가장 좁은 통로를 선택했다. 좁은 공간에서는 숫자의 이점이 줄어들었다. 그는 언제나 골목과 담장의 지리를 본능으로 읽었다. 그 본능이 지금 작동했다. 달리기 시작했다. 뒷문, 수목 사이 오솔길, 그리고 해안, 그들은 고속정까지 뛰었다. 5명은 끝까지 쫓아왔지만 해안에서 멈췄다. 바다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강혁은 고속정에 오르면서 돌아봤다. 5명이 해안에 서서 고속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1명의 얼굴을, 강혁은 그 얼굴을 기억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사라진 선원 중 1명의 얼굴이었다. 박성태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선착장에서 가족이 들고 온 실종자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살아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앞에도로 돌아와서 송태풍이 혈액 샘플과 공기 샘플을 임시 분석하는 동안 강혁은 세종에게 문서 분석을 맡겼다. 건물에서 찍어온 문서 사진을 세종이 전부 판독했다. 일본어 부분은 즉시 번역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 하나가 주목을 끌었다. 1945년 8월 14일 날짜, 해방 전날이었다. 문서 작성자의 이름이 있었다. 이가라시 겐지로, 7익 31부대 파생연구소 소장. 내용은 짧았다. 실험은 예상보다 성공적이었다. 피험자들은 변이 이후 혈액 욕구를 보이기 시작했다. 인간의 혈액을 주기적으로 투여하지 않으면 변이가 심화되어 이성이 손상된다. 반대로 전기 투여가 이루어지면 지성과 운동 능력 모두 정상 이상으로 유지된다. 우리는 내일 섬을 떠난다. 남겨진 피험자들은 스스로 살아남거나 죽을 것이다. 이것도 실험의 일부다. 강혁이 읽으면서 이에나를 봤다. 이에나는 이미 다 읽은 표정이었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보다 분석이 앞서 있었다. 1945년에 남겨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섬에 살고 있어요.
1980년이에요. 혈액을 공급받으면서요. 누가 공급했어? 처음에는 운이 좋게 해안에 온 사람들이었겠죠. 어부들이나 배가 좌초된 사람들. 근데 언제부터인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강혁이 해경수사과장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공급자.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협력한 건 아닐 거야. 강요당했겠죠. 가족을 볼모로 잡혔거나. 그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 거야.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전체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실험실에 최신 장비가 있었잖아요. 예산이 있어요. 누군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은비령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에나의 베프였다. 로펌 대표이자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였다. 에나야. 강혁 씨 있어. 있는데 왜? 내 클라이언트 중에 박성태 어부 실종 건 관련해서 내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해경 쪽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변호를 의뢰했어. 근데 오늘 접견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어. 이에나가 강혁에게 폰을 건넸다. 스피커를 켰다. 은비령 변호사.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말할 수 없어요. 변호인 비밀 유지 때문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전달하라고 했어요. 피안도에는 섬에 있는 사람들 말고 외부 관리자가 있어요. 그 관리자가 모든 것을 설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서울에 있어요. 강혁이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있어요.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피안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실험 결과를 데이터로 사고 팔고 있어요. 바이오 기업들이에요. 어떤 데이터를? 혈액 변이 데이터예요. 80년간 살아남은 사람들의 신체 변이 데이터는 불사에 가까운 신체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신약 개발, 항노화 치료, 면역 강화제, 수조 원짜리 시장이에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강혁이 말했다. 그러면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 선원들을 공급했다는 거야. 조사가 시작되면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되니까 그 관리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어요. 해경도, 기록 삭제도, 그리고 아마 내사 정보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위험해. 알아요. 그래서 전화한 거야. 강혁은 전화를 끊고 강민혁에게 즉시 연락했다. 형, 해경 쪽에 내사 들어간 사람 있어. 오늘 밤 신변 보호해야 해. 강민혁이 바로 움직였다. 사무소 실험실에서 나정희가 밤새 분석 작업을 했다. 이에나가 채취해온 샘플들이었다. 새벽 2시에 강혁에게 연락이 왔다. 대표님, 결과 나왔어요. 나정희의 목소리에 흥분과 충격이 섞여 있었다. 강혁과 이에나가 실험실로 내려갔다. 송태풍도 나와 있었다. 화이트보드에 분자 구조식이 그려져 있었다. 공기 중에서 채취한 미확인 물질이에요. 저도 처음 보는 화합물인데요. 세종한테 비교 분석을 돌렸더니 겨우 유사 구조 하나를 찾았어요. 1943년 관서 의과대학 논문이에요. 비공개 논문인데 세종이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세종이 설명했다. 다크웹 학술 아카이브에서 검색했습니다. 이 화합물은 인간 혈액 속의 특정 단백질에 결합해서 신진대사를 극적으로 가속시켜요.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세포 재생 속도가 올라가요.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이 화합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기존 신진대사 체계가 붕괴해요. 의존성이 생기는 거예요. 혈액 의존성. 정확해요. 이 화합물은 인간의 혈액 속에만 특정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혈액을 계속 공급받아야 해요. 단기적으로는 불사에 가까운 신체 능력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액 공급이 없으면 신체가 빠르게 퇴화해요. 이에나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잔인해서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메커니즘 자체는 어쩌면 막을 수 있어요. 합성 화합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나정희가 말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정밀한 분자 데이터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아마 그 실험실 안에 있어. 강혁이 말했다. 다시 들어가야 해. 다음 날 아침 김병기 부장판사가 연락해왔다. 강혁의 친구였고 은비령과 판사 동기였다. 강민혁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강혁아, 나 어제부터 뭔가 이상한 걸 알아챘어.
이번 사건 관련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들어왔는데 피신청인 이름이 그가 이름을 댔다. 강혁이 멈췄다. 강태룡이었다. 태룡이 이름으로 피한도 무단 상륙 및 군 기밀 접근 위반으로 영장 신청이 들어왔어. 근데 신청한 주체가 국방부가 아니야. 민간 로펌이야. 강혁이 로펌 이름을 물었다.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눈이 좁아졌다. 은비령의 로펌이 아니었다. 다른 로펌이었다. 하지만 그 로펌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가 최근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집단과 연결된 로펌이었다. 김 판사, 그 영장 막을 수 있어. 법적 요건이 있어. 함부로 기각할 수는 없어. 시간을 벌어줘. 사흘이면 돼. 왜 사흘이야? 사흘 안에 진짜 증거를 가져올 거야. 김병기가 한참 침묵했다. 이해나 씨는 괜찮아. 그는 항상 그 질문을 했다. 강혁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김병기가 이해나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해나도 알고 있었고 이해나는 늘 모른 척했다. 애나 씨는 괜찮아요. 그래. 사흘. 그 이상은 못해.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다. 강태룡이 특전사 출신 전우 2명을 불렀다. 비공식이었다. 무장을 했다. 비살상 장비였다. 테이저건과 저자극 가스였다. 야간에 드론을 먼저 보냈다. 이에나가 건물 주변 인원 배치를 파악했다. 총 12명이에요. 건물 외부에 4명, 내부에 8명, 지하에는 2명이에요. 드론 적외선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이에나가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그리고 건물 남쪽 별채에 다른 여론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요. 20명 이상. 그게 섬 주민들이야. 강태룡이 말했다. 저 사람들이 전부 변이된 사람들이야. 1945년부터 지금까지 80년이 넘었어. 대수 몇 세대가 지났을 수도 있어. 강혁이 말했다. 다치게 하지 마. 저 사람들도 피해자야. 알아. 근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다치게 하려 할 거야. 그래도 다치게 하지 마. 강태룡이 전우들을 봤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해안 북쪽 굴통로로 진입했다. 최준혁에게서 들었던 경로였다. 이에나가 앞장섰다. 좁고 어두운 통로였다. 이에나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의 담력은 항상 남다른 것이었다. 실험실에 다시 들어갔다. 이번에는 데이터 저장 장치를 전부 수거했다. 이에나가 노트북으로 서버에 직접 접근했다. 데이터를 복사했다. 그때 강혁이 실험실 안쪽 잠긴 문을 발견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어색한 것, 문에 붙은 자물쇠가 지문 인식이었다. 이 낡은 건물에서 애나 씨, 이 문, 이에나가 왔다. 세종 이동형 유닛의 해킹 모듈을 연결했다. 30초면 돼요. 30초 후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사람이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이었다. 90은 되어 보였다. 피부가 종이처럼 얇았다. 손등의 혈관이 검게 보였다. 그러나 눈을 뜨고 있었다. 그리고 강혁을 봤다. 한국어로 말했다. 기다렸다. 노인의 이름은 이말람이었다. 1928년생. 일제강점기 경상남도 출생. 25살에 징용으로 끌려온 것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97년을 살았다. 목소리가 놀랍도록 또렷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6명이었어. 징용 왔다가 붙잡혔어. 주사를 맞았어. 처음에는 통증이 왔어. 그러다가 달라졌어. 힘이 세졌어.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고 목이 말랐어. 피가 당겼어. 이에나가 기록을 했다. 살인은 했어. 이말람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초반에 많이 죽였어.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을 만들었어. 최소한의 것만 취하자고. 죽이지 말자고. 그게 지켜질 때도 있었고 안 지켜질 때도 있었어. 강혁이 물었다. 외부 사람이 공급을 시작한 것이 언제예요? 한국전쟁 끝나고 10년쯤 뒤야. 군인이 왔어. 그 사람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도망치지 않았어. 관찰했어. 그리고 말을 했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줄 테니 협력하라고. 그 군인이 누구예요? 이말람은 눈을 감았다. 이름은 몰라. 근데 그 사람 손자가 지금도 서울에 있어. 그 사람이 이걸 사업으로 만들었어. 우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한테 이용당했어. 강혁은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박성태 씨는 어디 있어요? 이말람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거기 있어. 우리가 해치지 않았어. 근데 주사를 맞았어. 외부 관리자가 시켰어.
변이가 시작되고 있어. 살릴 수 있어요. 이말람이 강혁을 봤다. 오래 봤다. 그 사람이 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어. 초기에는 되돌릴 수 있어. 그 방법은 이 섬의 기록에 있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것이야. 그는 손을 들어서 침대 아래를 가리켰다. 거기 상자가 있어.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세종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실험실에서 가져온 데이터에는 거래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세종이 이틀 동안 복호화했다. 거래 상대방의 정보가 나왔다. 강혁이 그 이름을 봤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름은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강혁이 아는 이름이 있었다. 오래 알고 있는 이름이 아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이름이었다. 강혁에게 상륙 허가를 23분 만에 내준 국방부 담당자. 그 사람의 이름이 거래 목록에 있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깊이 들어갔다. 거래 기록에는 자금 흐름이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우회 투자였다. 3단계를 거치면 하나의 법인으로 수렴됐다. 의생명과학 연구재단이었다. 비영리 재단이었다. 이사회 구성원 목록이 있었다. 강혁이 그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멈췄다. 이사회 의장의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강혁이 들은 이름이었다. 강력계 시절 한번 맞닥뜨렸던 이름이었다. 당시에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사건이 종결됐었다. 그 후 강혁이 사직서를 낸 것은 그 사건 때문이기도 했다. 한 가족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졌던 사건이었다. 어부 가족이었다. 신안 출신이었다. 그 사건이 미제로 끝났던 그날로부터 강혁은 형사를 그만두었다. 이제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다. 이해나가 강혁의 얼굴을 봤다. 탐정님. 알고 계신 이름이에요. 오래전부터 아는 이름이에요. 이해나는 더 묻지 않았다. 강혁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혁은 창밖을 봤다.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빌딩 숲이 보였다. 그 어딘가에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이 있었다. 구시성, 구재환, 바이오 기업 그룹 총수, 82살, 수십 년 전 그 군인의 손자. 강혁이 과거 사건 파일을 꺼냈다. 강력계 시절 자신이 직접 담당했던 파일의 사본이었다. 2005년 신안군 일대 어부가족 실종 사건, 박종수 일가 5명, 그중에 어린아이가 둘 있었다. 하룻밤 만에 사라졌다. 시신도 없었다. 배도 없었다. 흔적도 없었다. 그때 강혁은 증거 하나를 발견했었다. 피안도 인근 해역에서 박종수의 소지품이 발견됐다는 어부의 증언이었다. 그러나 증언자가 다음 날 진술을 철회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지금 그 증언자의 이름을 확인했다. 해경 수사과장, 지금 이 사건의 공급자였다. 그 사람은 당시에도 해경에 있었다. 그때도 사건을 덮는 데 관여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년간 그 일을 계속해왔다. 강혁은 파일을 덮었다. 나 그때 왜 형사 그만뒀는지 알아요. 이해나가 말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 가족이 사라진 날 밤 나는 다른 사건에 있었어요. 신고를 받고도 내가 먼저 가지 못했어요. 동료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그 동료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무것도 없었어요. 탐정님 탓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나는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게 강력계에서 버티기 어려운 방식이었고, 그래서 나왔어요. 이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었다. 강민혁이 구재환 재단에 대한 수사 착수 승인을 받았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구재환이 정치적 연결고리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문이었다. 그러나 강민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은비령이 고소장을 준비했다. 피해자 가족 11명 전원을 의뢰인으로 해서 작성했다. 고소장에는 피안도에서 수거한 데이터 복사본이 증거로 첨부됐다. 김병기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구재환 재단 서울 본사와 강남구 연구소 2곳을 대상으로 했다. 강태룡은 별도 루트로 국방부 내 오염된 담당자에 대한 군 감찰 요청을 넣었다. 모든 것이 같은 날 새벽에 동시에 시작됐다. 강혁과 이해나는 구재환 재단 본사 앞에 있었다. 무인 승용차 안에서 통신을 보면서 기다렸다. 강혁의 손이 차 문 손잡이 위에 있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잘 될 거예요.
강혁이 이해나를 봤다. 그녀는 앞을 보고 있었다. 프로파일러의 눈이었다. 확신이 있는 눈이었다. 그렇게 느껴요. 이해나가 말했다. 그 말이 진단인지 위로인지 예언인지 강혁은 몰랐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새벽 5시 정각에 수사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구재환은 이미 알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건물에 들어오기 30분 전에 그는 재단 최상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82살, 등이 굽었고 손에 지팡이가 있었다.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다. 그 앞에 강혁이 들어왔다. 강혁은 수사관들과 함께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별도로 먼저 들어온 것이었다. 건물 경비는 강태룡이 동행한 인원이 막아주었다. 구재환은 놀라지 않았다. 강탐정, 자네 아버지를 알았어. 강혁이 멈췄다. 강력계 형사였지. 나한테 온 적이 있어. 오래전에 내 아버지가 물어봤어. 그 섬에 대해서. 그 사람도 알고 있었어. 섬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근데 증거가 없었어. 내가 막았어. 강혁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 어떤 사건을 쫓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했다. 강혁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왔다. 지금 그 말이 귀에 들어왔다. 그러나 강혁은 동요하지 않았다. 지금 내 감정을 건드리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구재환이 웃었다. 비틀린 웃음이었다. 알아. 증거 충분해. 나 잡혀가게 되어 있어.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자네한테 한 가지는 알려줄게. 뭐요? 박성태 씨, 살릴 수 있어. 이말람 할아버지가 찾아낸 방법이 맞아. 내가 억제제를 갖고 있어. 진짜 배합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어. 조건이 뭐예요? 조건 없어. 그냥 줄게. 구재환이 지팡이 손잡이를 열었다. 안에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나는 이게 끝나기를 원해. 이제 나는 늙었어. 더 이상 이것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가 시작한 것을 내가 이어받았는데 이것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어. 강혁이 USB를 받았다. 당신이 그것을 알면서 수십 년을 했어요. 알면서 했어. 그게 내 죄야.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말람이 제공한 기록과 구재환이 넘긴 데이터를 바탕으로 송태풍과 나정희가 이틀 동안 작업했다. 억제제는 만들어졌다. 피안도로 다시 들어갔다. 이번에는 해경과 국립과학수사원팀이 공식으로 함께했다. 박성태는 건물 지하 한 방에 있었다. 변이는 초기 단계였다. 창백한 피부와 흐려진 눈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억제제가 투여됐다. 반응은 느렸다. 3시간이 걸렸다. 3시간 후 박성태의 눈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강혁은 그 자리에 있었다. 박성태가 눈을 뜨고 주변을 봤을 때 강혁과 눈이 마주쳤다. 박성태가 말했다. 지수는 서울에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박성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말람과 나머지 섬 주민들에게도 같은 처치가 시작됐다. 일부는 거부했다. 오래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말람은 받아들였다. 그는 97년 만에 처음으로 섬 밖으로 나왔다. 선착장에 발을 딛고 한참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강혁은 그 뒤에서 봤다. 이말람의 등이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강혁은 사무소 소파에 다시 앉아 있었다. 구재환은 구속됐다. 해경 수사과장도 구속됐다. 국방부 담당자도 처리됐다. 이말람은 현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다. 나머지 섬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15명이 살아 있었다. 가장 어린 사람이 60살이었다. 모두 1945년 이후에 섬에 납치됐거나 공급된 사람들이었다. 박성태는 딸과 재회했다. 그 장면은 강혁이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이해나가 커피를 들고 왔다. 소파 옆 탁자에 내려놓았다. 온도가 맞는 커피였다. 탐정님, 아버지 일은요? 이해나가 물었다. 그것은 오래된 일이었고 지금 새롭게 열린 일이었다. 알아봐야죠. 강혁이 말했다. 도와드릴게요. 알아요. 알면서 왜 말 안 해요? 말 안 해도 되는 사이니까요. 이해나가 잠깐 강혁을 봤다. 그리고 자신의 커피를 집었다. 창밖으로 합정동 골목이 보였다. 저녁이 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골목을 지나갔다.
각자의 저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 강혁은 그것을 봤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것은 지금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누군가는 되찾았다. 박성태가 그랬다. 이말람이 97년 만에 섬 밖에 발을 디뎠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강혁은 커피를 마셨다. 온도가 맞았다. 전화가 울렸다. 모니터에 발신자 이름이 떴다. 새로운 의뢰인이었다. 10월의 피안도에는 꽃이 지고 있었다. 아무도 이름을 몰랐던 그 꽃이 무엇인지 이에나가 드론으로 근접 촬영해서 세종에게 분석시켰다. 세종이 분석을 마쳤다. 꽃 이름은 히간바나였다. 일본에서 피아너라고 불리는 꽃이었다. 저승꽃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독성이 있는 꽃이었다. 그리고 그 독성 성분이 나정이가 공기 중에서 채취한 미확인 화합물의 전구 물질이었다. 섬의 비밀은 꽃에서 시작됐다. 그 꽃의 독이 이가라시의 실험과 결합되어 지금까지 이어진 비극을 만들었다. 이에나가 그 분석 결과를 보면서 말했다. 꽃 때문이었어요. 처음부터. 강혁이 보고서를 봤다. 꽃은 잘못이 없어. 이에나가 강혁을 봤다. 그렇죠. 꽃은 그냥 거기 피었다. 1년 내내 사람이 없어지고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달라져도 꽃은 그냥 피고 졌다. 섬은 이제 국가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 섬 주민들은 모두 육지로 왔다. 오랜 치료가 필요했다. 피안도는 비어 있었다. 그 섬에서는 꽃이 지고 있었다. 저승꽃이 지고 있었다. 이말람이 퇴원 후 처음으로 강혁을 찾아왔다. 강혁 탐정사무소 50층 사무실에 들어온 그는 창밖의 서울을 봤다. 오래 봤다. 그리고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컸구나.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상이 이렇게 컸다. 그것이 지금 이 노인에게는 가장 새롭고 가장 낯선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오래 살아남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자유였다.